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OT를 마쳤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지역사회복지 정식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오늘 첫 시간에는 챕터 첫 번째 장 커뮤니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지역사회복지, 커뮤니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로 설명을 하면 뭐 지역사회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학문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최선희 교수께서는 왜 지역사회란 말씀을 쓰지 않으시고 지역사회 복지라는 책을 내시면서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밑에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설명, 커뮤니티는 우리말로 지역사회라고 번역되며 사용되지만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지리적 경계 안의 사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영어의 한글식 표현인 커뮤니티를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의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라는 한국말로 번역은 지역사회라고 하지만 실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지역사회라고 하면 뭐 꼭 어느 한 일정한 지역,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를 이어가면서 하겠지만 게마인 샤프트, 게즐 샤프트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 커뮤니티라는 게 꼭 지역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가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금 여기에 앉아서 미국의 친구와 동일한 어떤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밴드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지금 사회에서는 하나의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냥 지역사회 그러면 꼭 지역적인 한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한계 뭐 이런 걸로만 의미가 좀 전달이 될 수 있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라는 말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미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역사회라는 말도 뭐 간혹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교재에서 나오는 말처럼 교재의 의미를 따라서 커뮤니티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냥 커뮤니티로 선생님들하고 설명을 드리고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장 커뮤니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로는 커뮤니티의 개념, 커뮤니티의 성격,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게 될 건데요. 하나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뮤니티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어떤 특성들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하시는 많은 전문직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그 성장기를 다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환경 속의 인간이다. 생태체계적 환경에서 체계 이론에 보면 환경 속의 인간이다. person in environment 그래가지고 환경 속의 인간이다 라는 의미를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체계 이론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담에서 배우셨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그 대화 방법, 뭐 인행사에서 아니면 정신분석학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배우셨겠습니다. 뭐 생태도도 그리는 거를 배우셨고 가족복지나 이런 데서도 배우셨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서 상담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초기 상담을 하거나 인테이크 기관에 찾아오신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초기 상담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그 사정을 하기 위해서 라포 형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정을 위해서 가계도도 그리고 생태 체계도도 그리고 그 사람의 뭐 히스토리, 개인 이력도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어떻게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기 쉽도록 파악을 하는 방법들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공부를 아직 안 하셨으면 곧 이제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사람은 환경 속의 인간이다. 즉 사회복지 전문직의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은 사람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관계였으면 뭐 큰 문제 없이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으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딘가 하나가 왜곡되거나 맺어야 될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단절되어 있거나 약하거나 그러면 어떤 그 욕구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그 부족분에 의해서 사람의 이제 변화를 아니면 어떤 욕구 부족으로 인한 욕구를 계속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라는 것들은 바로 그러한 사회복지 전문직에서 가지고 있는 큰 환경 속의 인간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만약 개인이면 개인을 둘러싼 지역, 커뮤니티, 그다음에 국가면 국가를 둘러싼 환경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개념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사람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정하고 그분의 문제가 뭔지 욕구를 개인 사정도 하고 욕구 사정도 하고 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재사정을 통해서 과정 중에 어떤 새로운 욕구가 생겼거나 부족한 욕구에 대한 욕구가 생겼으면 그 부분을 다시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발전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보면 지역사회는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정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디자인하고 실천하고 필요하면 또 재사정하고 동일한 어떤 그 과정들, 스텝들을 밟아 나간다는 거죠. 다만 그 개인이었느냐, 지역사회였느냐, 가족이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너무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만약에 내가 클라이언트고 이 클라이언트를 나하고 연관되어서 모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뭔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그 복지론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들을 함께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회 변화와 함께 역사성을 바뀌어가고 계속 변화되어 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딱 하나다. 뭐 이렇게 이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는 좀 많이 어렵더라.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석기시대 때 다르고 청동시대 때 다르고 현대사회에 다른 것처럼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이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도 좀 많이 바뀌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정의가 명확하죠.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여성이냐, 뭐 이렇게 개인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들은 아주 정확하게 개념들을 지칭해낼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은 요즘에 또 좀 다소 좀 불명확했죠. 많이 혼란스러워졌죠. 전에는 가족이라 그러면 엄마, 아빠, 아이, 아니면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직계 가족들에 대한 어떤 가계도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복잡해졌죠. 이것도 가족들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좀 다소 불명확하게 좀 바뀌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전에처럼 엄마 아빠하고만 생긴 가족들만 아니라 입양한 가족, 쉽게 말씀드려서요. 아니면 조성 가족도 생기고 요즘 다문화 가족도 생겼죠. 그 다음에 그런 가족들이 없어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룹홈처럼 해서 하는 그런 가족 형태도 생겼고요. 또 여러 가지 어른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의 형태 아니면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1인 가족으로 이제 법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사회에서 공통된 어떤 명칭으로도 1인 가족들도 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개념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어서 다소 불명확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형태가 다양해지고 특성이나 기능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그래서 개인처럼 아니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국가에 대한 설명처럼 어떻게 이제 하나로 딱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국가라는 개념은 어떨까요? 아주 명확하죠. 어떤 개념들을 설명할 때 국가, 우리나라만 해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치단체 뭐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가족도 좀 다소 불명확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커뮤니티도 매우 불명확합니다. 커뮤니티는 이제 계속 바뀌어왔죠.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지역사회라는 것들이 점점 처음에는 지역사회라는 개념도 없어요. 처음에 가족들, 개인이 만난 그 시족사회에서 이제 부족사회로 바뀌고 그러면서 부족사회에서 조금 더 커진 봉건사회로 바뀌고 봉건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엄청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죠. 다 도시화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직장을 갖기 위해서 모여드는 게 기존에처럼 이제 농촌사회에서 사회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죠. 어디까지를 지역사회로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와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만, 아니면 같은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돼야 되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해서 어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정이나 설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 설정의 필요에 따라서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맥락적, 사회 흐름에 대한 맥락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 시족사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부족사회에서 뭐 이렇게 봉건사회로, 또 봉건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조금 이제 또 현대사회로 바뀔 때마다 어떤 규정이나 설정을 정하고 그 설정에 맞춰서 커뮤니티라는 정의를, 개념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표현으로 지역사회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에는 이제는 그 개념이 너무 복잡하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그래서 커뮤니티란 말을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커뮤니티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지역사회 복지론 함께 연관을 맺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가질 거냐에 대해서 조금씩 규정이나 설정을 정해서 필요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사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그 맥락적이고 설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커뮤니티란 단어로 사용을 하면서 함께 학문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14세기에는 지위가 높은 상층 계급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썼다라 그래요. 그래서 커뮤니티라 그러면, 지역사회라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일반 시민들을 그냥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위가 높은 상층 계급 사람들은 다른 말로 쓰였겠죠. 그래서 뭐 특권층, 뭐 이런 프리빌리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하고 관심 받기, 어쨌든 저희가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논에서 제외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르게 구별이 되어서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왔고요. 16세기에는 공통 요소를 지닌 어떤 특성 혹은 국가와 대비되는 시민사회를 커뮤니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공통 요소를 지닌 어떤 특성 또는 국가와 대비되는 시민사회가 커뮤니티다. 근데 어쨌든 14세기에서처럼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커뮤니티가 아니라 공통 요소를 지닌 특성 아니면 국가와는 대비되는 시민사회들, 시민이 뭉쳐져 있는, 이때만 해도 14세기, 16세기 서구 유럽만 해도 여기는 귀족이 있었고요. 여기 서민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 귀족을 뺀 서민들의 모임이 바로 서민사회가 바로 시민사회로 이어진 거고, 이 시민사회를 커뮤니티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었냐 하면, 산업사회와 대비되는 전통사회의 지역성, 이것을 이제 커뮤니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토피아적인 방식의 집단생활을 의미를 했다라고 합니다. 유토피아적 방식,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의 세계죠. 네, 가고자 하는 이상의 세계. 네, 함께 생산하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으로 어떤 그 생활을 영위하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꿈에 그리는 생활이죠. 그러한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커뮤니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세기에는 지리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 지역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리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은 다소 모호하고 가변적인 어떤 변화가 많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라고 물으면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지고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지역적 경계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제가 이제 휴대폰 하나만 켜도 나와 비슷한 관심을,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미국의 모 학자랑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일본에 있는 학자랑, 아니면 영국에 있는 모 학자랑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또 공통의 관심사로 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이것도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지역사회라고, 커뮤니티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사람들의 모임, 연계된 모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지역성을 강조하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이제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의미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또 다른 용어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언급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커뮤니티다. 또 다른 의미의 커뮤니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 라고 자주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4세기, 16세기, 19세기, 뭐 20세기 뭐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는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지리적인 특성을 넘어서 기능적인 의미까지도 강조를 하게 되는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까지도 커뮤니티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죠.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죠,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 세대에서 사이버 세상에서의 어떤 의견 전달, 아니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뭐 활동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죠. 지금 쉬운 예로 어디죠? 미얀마에서 우리의 마치 80년대 역사를 거꾸로 80년대처럼 군부 독재가 이루어지고 군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시민의 입과 눈과 귀를 막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다가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방송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군부 독재를 싫어합니다. 군부 독재를 없애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 목소리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소식들을 전하고 전 세계 서구 열강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상황들을 바꿔줘야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민주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하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바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또 가상 공동체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과 정서적 특성이 담긴 용어로서 커뮤니티라는 말, 지역사회란 말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커뮤니티를 정의한 것들을 보면 이념이나 정책적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번역을 해서 지역사회지만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어느 하나를 딱 잘라서 정의하거나 그 개념을 견지하고 있지 않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의미에 따라서 뭐 성격에 따라서 범주가 또 설정 범위에 따라 다 다양하게 되고 있어서 어느 한마디 단어로 정의 내리기는 좀 개념을 정의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아, 그거 거시기 알죠? 하면 되는 거. 네, 그 거시기 같은 게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지역사회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가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주체나 실천 방법이 매우 모호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그러면 많은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게 지역사회 복지 맞아?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지역사회 복지야? 아니면 왜 이걸 이 사람이 해야 돼? 저 사람이 해야 돼? 하는 그 다양한 어떤 해석이나 설정의 방법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실천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그 실천 주체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사회복지, 지역사회라는 말들을 쓰고 지역사회의 어떤 나와 연관되어서 공동체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지역적인 거냐? 아니면 가상의 공간에서냐? 아니면 현실에서의 어떤 관심사냐? 아니면 직업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거냐? 다 커뮤니티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성격된 거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고요. 실천하는 주체도 다양할 수 있고 사이버에서도 할 수 있고 현실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있고 더 다양한 많은 실천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다라는 어떤 거꾸로는 그런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자유주의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민간 부분 또는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신자유주의, 정부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제주의죠. 19세기, 20세기 21세기 초반에 미국에서의 가장 큰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개념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국가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건 서구 유럽 중에서도 이거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많이 역할들을 했죠. 근데 사회민주주의는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 세금을 많이 걷고 또 하지만 그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활동을 충분히 제공을 함으로써 그런 실천 방법들을 하고 있죠.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IMF 이후에 워크페어를 주장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좀 들어왔다가 제3의 길을 좀 따라가려고 하다가 MB 정권이 오면서 다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돌아갔었죠. 그랬다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혼합되어 있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흐름에 있어서는 사회민주주의의 흐름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조금 다른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민간의 역할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주체나 책임을 너의 문제는 너가 해요 하는 거고요.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문제는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요라는 시각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서구 유럽의 복지 흐름도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의 우리나라가 이제 4대 보험에서도 건강보험이나 이런 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그런 호평을 듣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 연금이나 이제 의료보험도 요즘에 그 오바마 때 생겨서 이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인의 그 국민의 번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을 받아서 직장을 다녀야만 개인보험을 공공보험을 들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또 개인이 다 보험을 들어야 되는 왜? 복지에 관한 건 개인의 책임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공동으로 해서 공동책임을 해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미국처럼 모든 책임이 너의 책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돈 많이 벌면 보험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네가 노력 안 한 거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가 부족해서 노력 안 한 거니까 그만큼 혜택을 덜 받아야 되는 거잖아 라고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비공식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어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실제로는 사회에서의 큰 흐름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 그림 1-1 삶의 장과 시민사회 기반으로서의 커뮤니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가 있고요, 기업이 있고 개인 가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국가에서의 개인과 가족들을 제1섹터라고 하는데, 국가가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서 보장과 보호에 대한 개인과 가족들을 보장하는 어떤 그 삶의 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제2섹터라고 하는 건 이런 그 제1섹터와 기업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들은 경제활동을 기업이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통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두 부분, 이게 바로 제2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이런 개인들이, 이 개인 가족들이 무수히 모여서, 개인과 개인들이 또 무수히 모여서 각자의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또 기업의 경제활동들을 하게 되죠. 각자. 그러면 이러한 모여있는 개인과 가족들의 어떤 삶의 터전, 요 커뮤니티가 바로 지역사회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요즘에는 제3섹터다, 제3의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섹터는 개인과 국가 간에, 국가가 펼치고 있는 어떤 보장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섹터는 기업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펼치고 있는 보장보호정책, 세 번째 제3섹터는 뭐냐? 지역사회, 이러한 개인과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통적인 삶의 장에서의 협업관계, 그게 바로 이제 지역사회라고 부르고, 이거를 제3섹터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 국가와 국민은 합쳐서, 국가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을 커뮤니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뭉쳐서, 국가와 국민은 필수 국가별의 구성 요소죠. 그래서 이거를 시민사회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은 이렇게 1교시 수업은 마치고요. 아, 여기 가고 싶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